자, 우리 해안 침식 지형 해시계, 해식동, 파식대, 그다음에 시스텍, 시아치, 해안 당구 이렇게 총 5가지 정도를 보았는데요. 이제는 해안 퇴적 지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안 퇴적 지형은 해안 퇴적 지형을 만드는 그런 요인이 좀 더 다양한 편이에요. 아까 해안 침식 지형은 대부분 파랑에 의한 침식이었는데 해안 퇴적 지형은 뭐 파랑일 수도 있고 연안류일 수도 있고 바람, 조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인이 퇴적을 시키는지를 구분해서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런 해안 퇴적 지형이 주로 형성되는 곳은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되어서 퇴적 작용이 일어나는 만 지역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에서 공급된 토사, 토양이 즉 파랑과 연안류에 의해서 퇴적되는 지형은 바로 사빈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빈이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가 아는 모래사장이 사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속초 해수욕장 아니면 뭐 주변의 다른 해수욕장들도 전부 모래가 쌓여 있잖아요. 이런 곳들이 사빈이고 이러한 사빈은 이렇게 파도가 치면서 파도가 이 모래를 안쪽으로 밀어 넣기 때문에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또 옆으로 흐르는 연안류에 의해서 여기 있는 모래가 점차 한 방향으로 이동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모래의 유실을 막기 위해서 해안에 이렇게 수직으로 기둥을 세워놓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아마 고성이나 장상 쪽에 가면은 이런 기둥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그로인이라고 해요. 이 그로인은 해안 침식을 막기 위한 특히 이 연안류에 의해서 이 모래가 쓸려 나가는 걸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그런 설치물인데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나면 그로인 옆에 토양이 이렇게 반대로 쌓이게 돼요. 왜냐하면 연안류가 계속 흐르면서 대신에 그로인이 막혀 있으니까 더 아래로 흐르지 못하고 이 지변부에 이렇게 모래를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안선과 평행하게 흐르는 연안류와 또 수직으로 들어오는 파랑에 의해서 모래가 퇴적되어 형성된 지역이 바로 사빈입니다. 자, 그리고 1차적으로 여기 앞에 사빈이 형성되면요. 이러한 사빈이 바람에 날려서 이 뒤편으로 이동하는데요. 이 뒤편에 바람에 의해서 형성된 모래 언덕을 바로 우리가 해안사구라고 합니다. 사구는 말 그대로 모래 언덕인데요. 이 모래 언덕이 해안에 형성돼 있을 때 우리가 해안사구라고 하고 이것이 여기 앞에 모래사장에서 바람에 의해서 이동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구예요. 우리나라에서 신두리 해안사구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례도 막 알려주는 이유는 나중에 한국지리를 여러분이 공부할 때 세계지리와 완전히 분절시켜서 공부하지 말고 같이 이때 공부했던 것들을 그때도 적용시키면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큰 규모의 사구가 발달되어 있는데 이것을 퇴적시킨 요인은 바로 바람이다 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리고 다음 지형은요. 바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연안류에 의해서 연안류가 옆으로 흐르는 물이잖아요. 그 옆으로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렇게 길다랗게 해안과 수직적으로 생기는 퇴적 지형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연안류에 의해 이렇게 운반된 모래가 제방 모양, 둥 모양으로 해안선과 평행하게 형성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사주. 그리고 이게 사주는 이렇게 길다랗게 연결된 것인데요. 끝이 약간 새 부리 모양으로 구부러졌을 때는 사취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연안류에 의해 형성되는 이러한 기둥 모양을 우리가 사취, 사주라고 하는데 이렇게 어떤 앞에 섬이 있을 때 이 뒤에도 모래가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형성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파도가 칠 때 육계사 주는 에너지를 받지만 상대적으로 이 뒷부분은요. 이 섬에 의해서 에너지를 안 받게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분산되거나 에너지가 집중되지 않는 부분은 여러분 퇴적작용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섬 뒷부분은 에너지가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퇴적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섬 뒷부분으로 쭉 일렬로 이렇게 모래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모래가 계속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는 여기 있는 육지와 여기 있는 섬을 이을 만큼 토양이 퇴적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육지와 섬을 잇는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얘기하고, 이 앞에 있는 섬을 우리가 육계도, 육지와 연결된 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길다랗게 사주가 발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연안류가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길게 해안선과 수평 방향으로 지금 사주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 우리가 아는 성산일출봉인데요. 성산일출봉 역시도 사주가 길게 형성되어 있고, 이 뒷면에 다시 또 육계사주와 연결이 되어서 지금은 걸어서 차를 타고 성산일출봉까지 갈 수 있죠. 우리가 여기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그래서 이렇게 섬과 육지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섬을 우리가 육계도, 그리고 이 뒤에 생긴 사주를 육계사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육계도, 여기 있는 게 육계사주겠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서해안인데 밀물과 썰물이 발생할 때요. 밀물이 들어오면 이 길이 물에 잠기는데, 이제 썰물이 생겼을 때는 이 물이 저 바깥에 수면까지, 이 바깥 지점까지만 오게 되니까 이 길이 우리 눈에 육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이는 지역은 여러분 속초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여기는 속초가 아니고 바로 강릉인데요. 자, 강릉처럼 여기 중간에 속초 역시도 호수가 있죠. 이러한 호수를 우리는 석호라고 부릅니다. 자, 석호가 형성되게 된 원인은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만입부가 사주에 의해 막혀서 형성된 호수라고 나와 있는데요. 즉, 후빙기 해수면 상승 이전에는 이 부분이 이제 산과 산 사이에 낮은 골짜기였다가 해수면이 후빙기에 상승하면서 이 부분으로 이제 바다, 물길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 이 부분은 과거에 그냥 이러한 만의 형태였는데, 이 만의 입구에 이제 사주가 길어지게 되면서 이 만의 입구가 막히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뒷부분이 호수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형성된 호수를 석호라고 하고, 우리 동해안에도 굉장히 많은 석호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보이는 경포도 그렇고요. 또 여기 보이는 우리 속초가 있는 청초호 역시도 이러한 석호의 형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속초의 모습을 보면 여기 지금 사주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가 지금 뚫려 있는 형태인데요. 청초천이 이 석호로 들어가게 되고, 또 석호의 물이 바다로 다시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면 석호는 완전히 막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석호는 이렇게 물길이 트여 있어야 이 석호 안이 이 청초천에서 들어오는 이 물에 의한 퇴적물에 의해서 안에가 매립되지 않고 이런 호수 형태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연적인 형태에서는 이것이 이렇게 막혀 있다가 여름에 물이 많아지면 이 물길이 여기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서 물이 소통하게 되고, 또 겨울처럼 비가 적게 와서 하천이 적은 구간에는 또 막혀 있다가 또 계속 여름이 되면 뚫리는 그런 모습을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속초의 경우에는 인공적으로 이 앞길을 트여 놓기 때문에 이 가운데에 이 호수가 퇴적물로 완전히 매립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이러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트여 있는 부분은 당연히 여러분 사람이 그냥 육지로 걸어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다리를 놓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우리가 두 개의 다리, 설악대교와 금강대교를 통해서 여기 있는 석호 끝부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과거에는 이런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갯배를 통해서 양쪽을 왔다 갔다 하기도 했었고요. 자, 이것이 바로 후빙기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석호고, 또 이 우리 속초의 청초호 말고도 다른 석호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우리 속초의 모습인 거죠. 이쪽이 청초호의 모습이고 이쪽이 동해바다의 모습인데요. 지금 여러분 여기 이마트가 있는 쪽에 바다인데, 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이 마을이고요. 이 아바이 마을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사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청초호가 이 사주에 의해서 호수가 된 것을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영랑호의 모습인데요. 영랑호도 바로 이런 석호의 일종입니다.
자, 여기는 고성에 있는 화진포인데요.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이 석호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동해 바다예요. 자, 그러면 여기 물의 색깔이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는 지금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의 사진인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이 석호로는 하천물이 유입되어서 이 석호가 색깔이 조금 어두운 색을 띠고 반면에 바다는 늘 푸른색을 유지하니까 푸른색을 띠면서 둘의 물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 석호는 하천물과 바닷물의 중간적인 단계인데요. 왜냐하면 석호는 과거에 많이였기 때문에 바다의 일부인 많이였는데 입구가 막혀서 형성된 것이라서 석호는 바다와 그다음에 육지 물, 하천물의 중간적인 형태를 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해안 지형의 모식도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침식 지형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 여기 해시계 파랑의 침식을 받아서 이렇게 튀어나온 돌출 부근에 형성되는 암석해안 중에서 이렇게 절벽으로 형성되는 부분이 해시계였고요. 그리고 이 밑에 파랑에 의해서 침식이 되어 동굴 형태를 띄었을 때 해식 동굴 혹은 해식동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 앞부분 이건 시아치라고 얘기를 했었고 단단한 기반함이 남아있는 이 부분은 시스텍이라고 했었죠. 공통적으로 다 파랑의 침식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는 이 앞부분 해시계의 앞부분은 바로 파식대가 됩니다. 파식대도 파랑의 침식을 받아서 형성된 지형이고요. 만약에 이 파식대가 이런 융기에 의해서 혹은 해수면 하강에 의해서 본래의 해수면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해안 단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는 퇴적 지형을 알아볼 텐데요. 퇴적 지형은 가장 먼저 사빈을 보도록 할게요. 사빈은 파랑과 연안류가 이렇게 에너지가 분산되는 만입부에 모래를 퇴적시켜서 만든 지형이 우리가 바로 이제 사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빈이 여러분 그 연안류에 의해서 옆으로 길게 형성이 되면 우리가 그것을 사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것이 새 부리 모양으로 휘어져 있다. 그럴 경우에 사취라고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앞에 있는 섬의 후면에는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닿지 않기 때문에 이런 퇴적 작용이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사주를 육계사주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육지와 사주로 연결된 이 섬은 우리가 육계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사주라는 것은요 이렇게 해안선과 평행하게 형성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수직적인 방향으로도 형성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이 바로 석호인데요. 원래 이렇게 만이었던 부분인데 사주가 만의 입구를 막아서 형성된 호수가 바로 석호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해안 침식 지형과 퇴적 지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우리가 해안 퇴적 지형으로 갯벌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갯벌은 하천이 운반해온 토사, 주로 점토를 조류가 운반 퇴적하여 형성된 지형이 바로 갯벌입니다. 갯벌이 잘 형성되는 지역의 특징은요. 하천 운반 물질이 많은 지역, 그리고 해저 경사가 완만한 지역, 파랑의 작용이 비교적 약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만이나 섬으로 막히는 안에서 잘 발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류라고 하면은 밀물과 썰물을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을 때 자, 바닷물이 이제 태양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육지 쪽으로 쭉 들어왔다가 다시 바다 쪽으로 쭉 다시 이동하게 되는데 이렇게 육지로 들어오는 물을 밀물, 바다로 나가는 물을 썰물이라고 하죠. 이 밀물과 썰물의 이 높이 차를 우리가 조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은 굉장히 조용하게 천천히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들어오는 물에서 잔잔한 바다에서 입자가 비교적 고운 물질들이 조용히 이 바닥에 퇴적이 되는 것이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해야지 퇴적 물질들이 이 자리에 잘 머물러서 퇴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렇게 경사가 낮아야 하고요.
파랑의 작용이 강하게 되면 파랑에 의한 침식 지형이나 퇴적 지형이 더 잘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파랑의 작용이 약한 곳, 그리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그러니까 조수간만의 차가 큰 만, 그런 곳이 밀물과 썰물이 활발하게 더 많이 들어왔다가 많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조수간만의 차가 큰 곳, 그리고 섬으로 막혀서 이렇게 퇴적이 잘 일어날 수 있는 곳, 이런 곳에서 잘 발달을 합니다. 자, 이 갯벌은 이 자연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데요. 다양한 어류들이 분포를 하고요. 또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죠. 그리고 육상과 해양 생태계를 연결하는 그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홍수나 태풍이 발생했을 때 이런 급한 파도나 그다음에 해일이 해안가로 바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완충지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직접 우리가 관광을 가서 뭐 갯벌에서 조개를 잡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머드 축제 같은 것들을 하면서 관광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아름답고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많은 관광지로도 활용을 합니다. 세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갯벌들이 있는데요. 캐나다의 펀디만이라는 곳이 있고,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북해 연안, 또 아마존강의 하구, 미국의 조지아주 해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서해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서해안이 아까 얘기한 파랑의 작용이 약하고 조수간만의 차가 큰 만이고 섬으로 막힌 해안인가를 떠올려 보면 이것들에 거의 다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지금 나와 있는 세계 5대 갯벌을 지도에 표시해 보면요. 여러분 학습지 34쪽 하단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보는 것처럼 북해 연안, 그리고 대한민국 서해안, 그다음에 펀디만, 미국 조지아주 해안, 아마존강 하구, 요 분포 지역에 세계의 5대 갯벌이 분포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갯벌이 세계 5대 갯벌에 들어간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죠. 우리가 굉장히 멋진 갯벌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이런 갯벌을 육지화하는 간척 사업을 많이 해서 이것이 좀 논란의 소지가 있죠. 우리가 새만금 간척 사업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갯벌이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논란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면서 또 인간이 이득을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란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또 개발도 많이 되었고, 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많은 땅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자연의 소중함, 자연 보호의 중요성, 또 갯벌이 갖는 중요성을 생각을 한다면 이런 갯벌을 개발보다는 보호하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학습지 35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지역을 봤을 때 해안선이 굉장히 복잡하다, 혹은 해안선이 단순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은 해안선이 복잡한 편이고 동해안은 굉장히 단조로운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것이 이런 지반의 융기나 해수면 하강에 따라서 해안선이 복잡해질 수도 있고 이제 단조로워질 수도 있는데요. 대개 이렇게 단조로운 해안은 지반이 융기한 곳, 그래서 원래에 이렇게 해수면이 있고 육지가 있을 때 이 육지가 올라가거나 혹은 해수면이 내려가는 곳, 그래서 이렇게 아랫부분, 바다 밑에 있던 부분이 육지로 드러나게 되는 경우에 해안선이 비교적 단조로워지고요. 반면에 지반이 내려가거나, 반대로 이렇게 지반이 내려가거나 해수면이 올라가서 육지에 있는 부분이 바다에 잠기게 되었을 때 보통 복잡한 해안선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물 밖으로 드러난 육지의 경우에는 하천이나 아니면은 뭐 빙하나 바람에 의해서 다양한 침식 퇴적 작용이 일어나서 굉장히 복잡한 편이고요. 반면에 해저 아래에 있는 부분들은 이런 침식 작용, 퇴적 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단순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단조로운 지형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면 단조로운 해안선을 보이게 되고, 반면에 복잡한 이러한 지형이 물에 잠기게 되면 예를 들면 산과 산 사이에 낮은 부분이 물에 잠기게 되면
이런 부분이 여기는 고수로 돌출이 되고 여기 가운데 부분은 만이 되고 높은 부분은 다시 곧이 되어서 복잡한 해안선의 모양을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단조로운 해안선과 복잡한 해안선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중에서도 복잡한 해안선의 두 가지 종류, 복잡한 해안선이 나타나는데 형성 원인이 약간 다른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해안선이 복잡한 지형이 있는데 그 지역들의 해안을 얘기할 때 어떤 지역은 리아스식 해안, 리아스 해안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떤 지역은 피오르 해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 황해안, 남해안의 경우에는 리아스 해안이라고 하고 노르웨이 해안은 피오르 해안이라고 합니다. 동일하게 모양이 복잡한데 왜 이렇게 다르게 부를까요? 왜냐하면 이렇게 복잡한 해안선이 만들게 된 원인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리아스 해안 같은 경우에는 하천에 의해서 생긴 골짜기, 우리 V자곡이라고 하죠. 이 V자곡이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지반이 침강해서 물에 잠겨서 형성되는 것이 리아스 해안이고 빙하에 의해서 만들어진 U자곡이 해수면 상승이나 혹은 지반의 침강으로 인해서 물에 잠겨서 드러나는 것이 바로 피오르 해안이라는 겁니다. 피오르, 여기 지난번에 봤던 송내 피오르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깊게 U자국에 물이 들어온 게 피오르 해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나라 전라남도 역시도 해안선이 이렇게 안쪽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과거에 이렇게 높은 부분은 상대적으로 산이었던 거고요. 이 낮은 부분 지금 많이 된 것이 하천이 침식한 골짜기였는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낮은 골짜기가 물에 잠겨서 많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침식이 되었고 그에 의한 해수면 상승으로 V자국이 물에 잠겼는지 U자국이 물에 잠겼는지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다라는 것 그리고 분포 지역도 다르다라는 것을 나눠서 기억을 하게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아스 해안과 피오르 해안을 보면 피오르 해안이 더 빙하가 더 깊게 골짜기를 침식하기 때문에 더 안으로 깊게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리아스 해안은 하천이 침식했기 때문에 이 피오르 해안보다는 조금 덜 복잡하긴 해도 덜 복잡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아스 해안은 이런 하천에 의한 V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바닷물이 들어오는 경우는 해수면이 상승하거나 지반이 침강하였을 경우 아래로 내려가거나 해수면이 올라갔을 경우에 형성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리아스 해안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리아스 해안처럼 보이죠? 이런 곳이 바로 리아스 해안이 되고요. 반면에 피오르 해안은 빙하에 의한 U자국에 바닷물이 들어와 형성된 것이고 이러한 U자국에 이렇게 바닷물이 들어온 이런 피오르가 있는 곳, 이런 곳이 피오르 해안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대표적인 피오르 해안들을 표시하라고 여러분 얘기한 적이 있죠. 혹시 그때 표시를 못한 사람이 있다면 학습지 35쪽에 있는 여러분 지도에다가 이 위치들을 표시를 해둬도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건 추가로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은 건데요. 바로 산호초 해안인데요. 산호초는 우리가 수심이 깊지 않은 기온이 온화한 열대 및 아열대의 섬 지역에서 주로 분포하게 되고요. 그래서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산호초가 굉장히 크게 분포하게 되는데 그것을 대보초지대라고 하고 자, 이런 산호초층의 유해가 퇴적되어 형성되는 해안이 산호초 해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지역은 굉장히 아름답고 산호초 해안에 가면 분홍색의 아름다운 산호충의 유해가 퇴적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지로 많이 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런 해안이 해일이나 파랑에 이런 완충작용을 해주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갯벌처럼 해일이나 파랑의 이런 피해로부터 해안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해안지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5가지를 살펴보았고 해안의 침식지형과 퇴적지형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안선의 유형에 대해서 3가지를 지금 보았죠. 리아스 해안, 피오르 해안, 그 다음에 산호초 해안 3가지.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정리한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해안 지역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학교에서 질문을 하거나 아니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